맥켄지 셰릴은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 살해 혐의로 종신형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더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한 후 그녀의 변호사들은 오하이오 대법원에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고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이 모든 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자네 트레비이고 여기는 Raw and Crime입니다. 맥켄지 시르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하이오주 대법원에 항소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유죄 판결 이중 살인범은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하급 법원이 그녀의 변호사가 항소 과정에서 하루 늦게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결한 뒤입니다. 넷플릭스 다큐 더 크래시가 화제인 가운데 맥켄지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맥켄지와 그녀의 남자친구 도미닉 루소는 졸업 파티에 갔다가 친구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도미닉의 친구 데이비언 플래너건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맥켄지의 토요타 캠리를 타고 맥켄지가 운전했습니다. 그들은 오전 5시 30분쯤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리. 라디오. 차가 두 개로 쪼개지고 있어요. 라디오 안에 탑승자가 있어요. 지금 바로 지원팀 보내주세요. 창문을 깨야 해요. 지원 인력을 더 보내주세요. 지원 인력 있나요, 미차? 잠깐만요. 그가 죽어가요. 이봐요. 당신은 31's one up. 왼쪽에 60명 알람에다 3번에 있어요. 이것도 최근 사고가 아니에요. 여기 꽤 오래 있었어요. 레이더 안에 최소 2명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맙소사 3명입니다, 여러분. 라디오 탑승자 3명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숨 쉬는 사람이 없어요. 이봐요, 뽀뽀예요. 저 창문을 깨요. 럭키. 세상의 친구야. 데이브, 뭐라고 들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알겠어? 그녀가 바로 여기 있었어. 그래, 그거 아니면 아니, 안고 싶으시죠, 세상에. 알라메다 상황입니다. 차량이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차량 안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달러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누가 죽었나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의 이름은 제이콥이에요. 제이콥을 아는 사람 있나요? 뭘? 안 돼요, 멈춰요.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뭘 겪어왔는지 알아요? 따님은 괜찮아요. 저희와 대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찰로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죠? 오늘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 안에 마약이 있고 그녀는 버섯 봉지와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 안에 마약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혈액 채취 같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지만 아마도 소환장이 발부될 겁니다. 그냥 알고 계세요. 그들은 그녀에게 혈액 채취 소환장을 발부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의식 없으니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가 깨어나면 숨개 기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모르세요? 저희는 몰라요. 제가 아는 건 그의 이름이 제이콥뿐이에요. 아니요. 네, 4명이에요. 사람들이요? 차 안에요.
그녀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뒷좌석, 앞에는 제이콥, 뒤에는 데이비온이 있었어요. 당신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저랑 그 사람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깨어 있는 듯했지만 완전히 의식이 있지는 않았어요. 의식이 들었다가 나갔다 했어요. 그녀는 차량에서 완전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녀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녀를 꺼내려면 안전벨트를 잘라야 했어요. 네, 그게 아마 당신의 생명을 구했을 거예요. 세상에, 그녀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건 알라메다의 프로그레스에서 있었어. 말했듯이 그들은 건물을 매우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어. 그녀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녀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어. 혼자서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건지, 그게 문제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들은 타고 있었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네가 걱정할 일 중에 제일 작은 거야. 맞아. 나는 그냥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정보를 모으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아는 것만 말할 뿐이야. 알겠지? 그 순간 맥켄지 쉴라의 차가 시속 거의 100마일로 벽돌벽에 충돌했어요. 2명의 젊은 남성이 목숨을 잃었어요. 쉴라는 살아남았어요. 검찰은 그녀가 고의로 그 벽을 들이받아 도미닉 루소와 그들의 친구 데이비언 플래너건을 죽였다고 말했어요. 쉴라는 판사 판독 재판을 선택해 배심원이 없었어요. 담당 판사는 그녀에게 2건의 살인 유죄 판결과 형을 선고했어요. 맥켄지, 내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가석방 위원회가 결정할 거야. 그리고 그건 상당 부분 내게 달려 있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때문에 내가 가장 엄한 형을 내리길 바란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나는 그게 적절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맥켄지가 15년 후에 풀려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녀는 2번째 혐의, 데이비온 플래너건 살인죄로 1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그녀는 첫 번째 혐의, 도미닉 루소 살인죄로 1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형은 동시에 복역하며 이미 복역한 기간은 형기에 포함돼. 하지만 이제 셰리라는 맞서 싸우고 있어. 그녀의 변호인단은 오하이오주 대법원의 사건을 가져갔고 윤년과 하루 차이 같은 아주 작은 절차상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어. 이번 신청은 넷플릭스가 The Crash를 공개한 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이 다큐멘터리에서 셰릴라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어. 그 다큐멘터리가 항소와 무슨 관련이 있지? 정말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셰릴라는 항상 이것이 사고였다고 주장해 왔어.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가족들은 퍼츠라는 의학적 상태를 지적했지.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증언할 의학 전문가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그 주장은 법정에서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 이제 다시 이번 새로운 항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 샤릴라의 변호사들은 4월 27일에 오하이오 대법원에 이 항소를 제출했어. 그들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법원은 아직 심리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어. 결국 모든 건 단력 문제야. 그 이유를 설명할게. 오하이오 주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재판 기록이 제출된 후 365일 내 자신의 유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셰릴의 재판 기록은 2023년 10월 24일에 제출됐어. 그녀의 변호사들은 2024년 10월 24일에 유죄 판결 후 구제 청원을 제출했어. 그건 366일 후 마감일보다 하루 늦은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걸까? 그녀의 변호사들은 2024년 이 윤년이라는 걸 계산하지 않아서 마감일을 놓쳤다고 말했어. 2월 29일 그 하루가 계산을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해. 하지만 항소법원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오하이오 주법이 명확하다고 썼어. 365일이 주어진 거지 1년 되는 날이 아니야. 윤년이라고 해서 그게 달라지진 않아.
이번 항소의 또 다른 쟁점은 변호인단이 그녀의 변호사가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POTS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만약 그가 조사했다면 그녀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해. 맥켄지 시릴라가 운전 중에 실신할 수 있었던 기존의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의학적 증거가 있어. 이제 시릴라는 사건을 오하이오주 대법원에 가져가고 있어. 그녀의 변호사들은 다른 녹취록 기준으로 하면 제출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찍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해. 왜 중요한지 말할게. 시릴라 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시작됐어. 그곳의 판사는 그녀를 성인 법원으로 옮길지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열었어. 그녀의 변호사들은 판사가 사건을 옮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직접 항소의 첫 쟁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 소년 법원 심리의 녹취록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제출되지 않았어. 재판 녹취록이 제출된 지 거의 2달이 지난 후였지. 시릴라의 변호사들은 365일 시한 20월 24일이 아니라 12월 15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도 있다고 말해. 소년법원 녹취록은 변호인 측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어. 검찰 측의 피항소인 답변서 역시 소년법원 녹취록을 인용했고 이어진 판결과 기존 항소에서도 바인드 오버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측 모두 그것을 사용했다고 언급했어. 그래서 그녀의 변호인들은 그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항소법원은 아니라고 했어. 법에는 재판 녹취록이라고 되어 있지 모든 심리의 모든 녹취록이라고 하진 않거든. 이제 시릴라의 변호사야. 변호인들은 오하이오주 대법원이 이 논쟁을 해결하기 원하고 또 다른 주장도 있어.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여전히 그녀의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말해. 항소장은 이렇게 말해. 청원이 피고인이 새로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형평에 따른 기간 도과 구제가 적용되어 늦은 제출이 허용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이어져. 지시 차릴라가 해서 차릴라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해. 그녀는 그 길로 들어선 뒤 다음날 병원에서 깨어났고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 라고 말해. 도미닉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해. 아마 지금쯤 우리는 결혼했을 거야. 힘든 점도 있었지만 좋았어. 우리는 사랑했거든. 하지만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모두가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작진이 그녀의 변호사가 내내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죠. 그리고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변호사에게 확인한 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묻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정말 아무런 의도도 없었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법적 전략의 일부인가요? 이 다큐멘터리가 대법원에서 그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위해 자이앤 마나스키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주의 형사 변호사이고 여러 유명 인사들을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이앤 씨, 이 사건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걸로 압니다. 맥켄지 시릴라가 오하이오주 대법원에 가서 제 항소를 받아주시고 제 항소를 심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4월에 있었던 최근 시도는 유죄 판결 후 청원이 기한을 넘겨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법원이 자신들에게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기한을 놓친 거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기한을 하루 넘겼어요.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기한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연장 신청도 안 하고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중학생 같은 행동이에요. 그게 저한테 정말 충격적이에요. 의뢰인이 곤란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변명을 하고 윤년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요. 그리고 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 조항이 꽤 명확한 것 같아요. 365일, 즉 1년이 주어진 거죠.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정말 어수선하고 급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유는 유죄 판결 후 구제 청원서에 첨부된 진술서들 중 일부가 제출 당일에 공증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항소 전문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는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 전문 변호사 일은 언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제출 기한에 맞출 수 없으면 연장 신청서를 내야 하고 그래도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기한은 정말 엄격한 마감이니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법원은 종종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여러 사건에서 변호사가 항소법원에 가서 30일이나 60일 연장을 요청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런 요청을 허락해줘요.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는 꽤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감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저도 동의해요. 항소법원에서도 그렇고 1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상대 변호사에게 가서 연장에 동의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14일을 더 받게 된다면 정부 측에도 14일을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 가는 거죠. 저도 동의해요. 중요한 건 미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감일 지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정말 충격적인 건 제 생각에 맥켄지 시릴라가 그녀가 틱토커가 되고 싶어 했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했다는 점이죠. 저는 그녀가 넷플릭스 다큐 찍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변호사도 이거 하자, 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오하이오주 대법원에 상고할 거예요. 그런데 오하이오 대법원이 실제로 네, 우리가 이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거든요. 저는 현 대법원 구성상 그들이 이건 다른 데로 가져가세요. 우리는 관심 없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그녀가 변호사와 함께 방에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상상하기 어렵네요. 특히 그녀와 1대1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제 말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준비를 받은 후에도 그렇게 보였다면 그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기서 전략적 의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라면 의뢰인과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 알게 됩니다. 그녀의 변호사들이 그녀가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루소 판사님은 선고 중에 그녀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2037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게 그녀가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만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오하이오잖아요. 그들은 그녀를 첫 번째 심사에서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두 번째 심사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하이오에서 중대한 살인사건에 대해 가석방 관련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다큐멘터리가 그녀에게 또 다른 해를 끼친 건 가석방위원회가 이 다큐를 알게 되고 그녀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오하이오에서는 가석방위원회가 석방을 고려할 때, 즉 그녀가 15년을 모두 복역한 후 처음으로 석방을 심사할 때 단순히 그녀의 교도소내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징계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교도소 내에서 어떤 임명이나 직책을 맡았는지도 보지만 사실 오하이오 가석방위원회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후회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지예요. 물론 그녀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인정하고 재판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석방위원회는 항상 더 호의적으로 석방을 검토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책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재판까지 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가석방위원회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녀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거예요. 또 제가 본 것 중 하나는 검사인 오말리 검사, 맷 오말리가 카야호가 카운티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지 말고 그냥 무시해야 한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주장들이 그녀의 변호사가 서면에서 제기한 많은 주장들이 연방 하베야스 구제를 위한 주장들이나 그와 비슷한 주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베야스 구제 절차로 가려는 것 같나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들이 뭘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할 것 같아요. 특히 그녀의 항소 변호사가 마감일을 놓쳤다는 점이 외부에 비춰졌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변호사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직접 항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항소에서는 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승산이 있다면 바로 그 절차에서 나오는 거죠. 제 생각에 앞으로 그들이 구제를 받으려 해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시간이 지나도 더 높아지지 않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네.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매 단계마다 맥켄지 시릴라가 내리는 결정은 그녀에게 더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 같아요.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특히 최근에는 연달아 안 좋은 결정들이 내려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가끔은 의뢰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하잖아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녀가 최근에 특히 안 좋은 결정을 내렸어요. 맞아요. 다이앤, 애슐리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야호가 카운티 검사장이 맥켄지 셰릴의 사건이 오하이오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오하이오 대법원에 사건 심리 거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크라임팩스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자넷 리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